경제학자의 서재. 방향을 잃은 대한민국, 그 길을 묻다.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3장 외환위기, 초강력 글로벌 파워의 작용. 많은 사람이 1997년 외환위기를 한국전쟁 다음가는 끔찍한 재난으로 기억하고 있다. 도대체 왜 외환위기를 그토록 심각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외환위기를 두고 사람들은 주로 김영삼 정부와 재벌의 책임을 돌려왔다.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다. 김영삼 정부의 성급한 금융 자유화 개방화와 여기에 편승한 재벌들의 무리한 과잉 중복 투자가 외환위기 원인이 된 점은 매우 분명하다. 외환위기는 다분히 자업자득이었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다. 결정적 순간에 운명을 좌우한 존재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와 재벌이 외환위기 발생의 원인 제공자임은 분명하더라도 그들이 외환위기를 원했다고 볼 수는 없다. 도리어 그들은 외환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하지만 연약하기 짝이 없었던 한국은 냉엄한 국제 질서를 뛰어넘을 수 없었다. 당시 세계 질서는 유일 정점인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미국은 세계를 발 아래 두고 있었던 절대 지존이었다. 외환위기를 앞두고 있었던 한국의 운명은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과연 미국은 한국의 외환위기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미국을 둘러싼 시각과 상관없이 외환위기의 전후 맥락을 정확히 짚자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점이다. 꼼짝없이 토끼몰이 당한 한국. 외환위기 한 달 전인 1997년 11월, 1년 이하 단기 외채만 660억 달러에 이르렀다. 당시 한국 경제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위태롭기 그지없는 상황에서 월가 금융회사들은 약속한 작전을 실행에 옮기듯이 한국 시장에 묻어두었던 자금을 서둘러 빼가기 시작했다. 12월 3일 가용 외환은 50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며 외채를 제때 갚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다. 말 그대로 외환위기가 밀어닥쳤다. 다급해진 김영삼 정부는 일본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임창열 부총리 겸 재경원 장관이 급히 일본으로 건너가 미스즈카 히로시 대장상을 만났다. 연초에 하시모토 류타로 수상이 만약 한국이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면 일본이 돕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약속을 믿었다. 결정적 순간 운명의 향방을 가른 존재는 다른 곳에 있었다. 미국이었다. 1998년 11월 17일자 동아일보는 당시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보도한 바 있다. 임창열 부총리를 맞이한 일본 미스즈카 대장상은 미안하게 됐습니다. 라는 짧은 한마디 말과 함께 미국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이 전달한 편지를 꺼내 보였다. 편지에는 일본은 한국을 도와서는 안 되며 한국은 IMF로 가야 함을 적시하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하시모토 일본 수상에게 전화를 걸어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놓은 상태였다. 일본은 미국이 요구한 대로 한국 지원을 거부했다. 뿐만이 아니었다. 미스즈카 대장상이 임 부총리에게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해 준 대로 1997년 1년 동안 일본계 은행들은 한국에 묻어두었던 150억 달러를 서둘러 회수해 갔다. 일본은 한국의 외환위기를 악화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일조했다. 일본은 미국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에 맞추어 움직였다. 한국 정부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신세가 되었다. 결국 한국 정부는 IMF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IMF 설립 취지는 원활한 외환 거래를 통해 세계 무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었다. 주요 임무의 하나로서 특정 국가가 외환위기에 직면하면 긴급 구제금융을 제공해야 했다. IMF와 해당 정부 협상이 필요한 지점은 원만한 대출 자금의 회수 보장이었다. 공개된 IMF 내부 문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의 협상은 이를 한참 뛰어넘는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1997년 12월 1일 임창열 경제부총리와 후베르트 나이스 IMF 아시아 태평양 국장 사이에 이뤄진 사전 협상은 그런대로 잘 진행되었다. 이들은 부실 종합금융회사 11곳 가운데 10곳에 회생 기회를 부여하고 경제성장 목표를 3%대로 유지하며 한국 정부가 주식채권 시장 구조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정도 조건으로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한다는 얼개를 짰다. 12월 3일 오전의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IMF 총재 미셸 캉드시가 직접 한국에 날아와 나는 협상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했다. 때맞추어 루빈 미 재무장관은 캉드시에게 전화를 걸어 미흡한 협상안으론 IMF 이사회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경고를 전달했다. 참고로 IMF에서 주요 안건은 85% 이상 찬성이 있을 때 통과할 수 있는데 투표권은 지분에 따라 배분한다. 미국은 16.7% 지분으로 유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IMF가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였다. 캉드시는 미국 재무부의 지휘에 충실히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캉드시의 태도는 강경했다. 캉드시는 앞서 진행되었던 임창열 부총리와 나이스 국장 사이의 협상안을 뒤엎었다. 임창열 부총리,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 캉드시 총재는 새롭게 마련한 IMF 자금 지원 의향서에 사인했다.
구제금융으로 IMF가 210억 달러, 국제부흥개발은행 100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 ADB 40억 달러,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다른 국가 13곳에 대출금 233억 5천만 달러를 더해 총액 58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이었다. 막대한 자금을 빌린 대가는 혹독했다. 정부는 외국인의 종목당 주식 취득 한도를 기존 26%에서 연내 50% 이듬해 55%로 늘리기로 했다. 외국인의 국내 기업 인수합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경제구조 조정 및 금융시장 개방에 관한 정책 이행 계획도 약속했다. 9개 부실 종합금융사 영업 정지와 2개 상업은행 자구책 마련, 국내 콜금리 기존 12.5%에서 25% 이상으로 인상, 외국인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합병과 증권사 설립 허용, 외국인 직접 투자 제한 분야 추가 개방, 노동시장 유연화 추가 조처 등이 함께 포함됐다. 나이스 국장의 표현대로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협상이 단 한순간에 비약적 전환을 했다.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997년 12월 3일 한국 정부와 IMF 사이의 협상이 타결되었음에도 월가의 큰손은 한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계속해서 빼갔다. 어렵사리 흘러들어온 IMF 긴급 자금마저 또다시 흘러나갔다. 자칫하면 한국은행 외환 잔고가 머지않아 마이너스로 돌아설 상태에 이르렀다. 2차 국가부도의 징후는 갈수록 농후해졌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던 1997년 12월 22일 데이비드 립튼 미 재무부 차관이 직접 한국으로 날아왔다. 랩튼 차관은 얼마 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새 정부가 IMF와의 협약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IMF 플러스 개혁까지 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IMF 플러스 개혁이란 외환관리법 전면 개정, 척대적 인수합병 허용, 주주집단 소송제 등을 가리켰는데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 이상의 조치를 의미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국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지만 이를 전격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약속을 얻어낸 다음에야 미국 정부는 100억 달러 조기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그 즈음에 서방 금융기관들은 한국에 대출해준 자금에 대해 만기 연장을 시작했다. 한국은 간발의 차이로 국가부도 위기에서 벗어났다. 김영삼 정부와 재벌은 결과와 무관하게 외환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미국의 입장은 완전 달랐다. 미국은 명백하게 한국이 외환위기에 깊숙이 빠지기를 원했다. 자금 인출로 외환위기를 가속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지원마저 차단했다. 토끼몰 이식으로 한국 정부를 내몰아 IMF 앞에 굴복하도록 만들었다. 캉드시 IMF 총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강경한 태도로 협상을 밀어붙이도록 종용했다. 더 나아가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압박해 IMF와의 협약 그 이상의 조치를 약속하도록 만들었다. 미국이 이러한 태도를 보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미국은 무엇을 노리고 한국을 외딴 곳으로 몰아넣었을까? 미국으로서 한국이 외환위기에 봉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이익이 있던 게 아닐까? 외환전쟁 패전국의 참담한 신세. 외환위기를 전후에 벌어진 일련의 과정은 엄청난 파장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외환전쟁이나 다름이 없었다. 한국은 비극적이게도 외환전쟁 패전국 신세가 되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 1997년 12월 20일 미국 중앙정보국 CIA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과 IMF의 합의로 외국인 개인 투자자의 소유 지분 한도가 7%에서 50%로 확대될 것임. 원화의 35% 평가 절하로 철강, 자동차 공장과 같은 생산적 자산이 외국인에게 매우 저렴해짐. 한국 언론은 IMF 구제금융이 트로이의 목마임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큼. CIA 보고서 내용은 외환전쟁 패전국의 자산이 어떻게 처분될 수 있는지를 강하게 암시했다. IMF는 구제금융 제공 조건으로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도록 압박했다. IMF는 고금리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수했다. 고금리는 3개월 이상 지속했고 국제결제은행 BIS, 바젤 기준 강화도 변함이 없었다. 1997에서 98년 살인적인 고금리가 유지되고 은행들이 1998년 3월 말까지 강화된 바젤 기준을 맞추려고 대출을 급격히 축소하면서 심각한 신용경색이 일어났다. 은행 금리가 30%까지 치솟아 오르면서 월 평균 3,000건 정도의 기업 도산이 발생했다. 그 여파로 흑자 기업까지 덩달아 부도가 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IMF를 앞세워 상황을 관리했다. 한국은행이 파산 기업들의 마이너스 은행 계좌로 유동성을 공급하려 하자 12월 5일 무렵 루빈 미 재무장관은 미국 쪽 IMF 이사를 통해 관치금융의 명백한 사례이자 정상적인 파산 규정의 파행이라며 강력히 제동을 걸었다. 미국의 의도는 분명해 보였다. 고금리 지속으로 인한 기업 대량 도산과 주가 폭락은 이미 환율 하락 덕을 크게 보고 있던 외국인들에게 더욱더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할 기회를 제공했다. 미국은 외환위기를 이용해 한국의 자산을 최대한 헐값에 매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한국은 꼼짝을 못하고
코리아 바겐스의 일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야 했다. 자산을 헐값에 매입한 이후 이어지는 순서는 이들 자산으로 얻을 이익을 최대한 부풀리는 작업이었다. 미국은 이미 당선자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압박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할 확약을 받아놓은 상태였다. 미국이 외환위기를 지렛대로 김대중 당선자를 압박하면서까지 관철하고자 했던 목표는 매우 분명했다. 미국은 미국식 주주자본주의가 잘 작동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완전 뜯어고침으로써 한국 경제를 자국 금융자본 이익 극대화의 무대로 만들고자 하였다.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는 기업이 철저하게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었다. 금융자본은 주주 위치에서 기업으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추출할 수 있었다. 미국은 김대중 정부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조치에 힘입어 짧은 기간 안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불과 2에서 3년 만에 한국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김대중 정부는 외국인의 주식 채권 투자를 전면 허용하고 외국인 지분 한도를 100%까지 풀어주는 등 자본시장을 완전하게 개방했다. 외환의 유입과 유출도 자유롭게 만들었다. 그동안 억제했던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했고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와 자본시장의 공시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함께 도입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김대중 정부는 1999년도를 자본시장 육성의 해로 선포하면서 뮤추얼 펀드의 도입, 건전한 기관 투자가 육성, 기업 공개 및 상장 요건 완화, 증권 위탁 거래 전문 회사 및 채권 전문 딜러 회사 설립 요건 완화, 신용평가 기관의 육성 등 제도적 보완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다. 신자유주의 일반을 관통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기업 민영화, 정부 규제를 철폐하는 자유화, 국경 장벽을 제거하는 개방화 등의 조치가 한국에서도 그대로 추진되었다. 이 모두는 금융자본의 이익 극대화를 뒷받침할 최적의 환경을 마련하는 조치였다.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진 결과 미국식 주주자본주의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작동할 수 있었다. 일련의 과정은 IMF가 내세웠던 대출금의 회수 보장이라는 재무적 목표를 한참 벗어나는 수준이었다. 외환위기 수습이라는 애초의 목표와도 직접적 연관이 없었던 조치들이었다. 저명한 경제학자 조셉 스티글리치의 지적대로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극단적 과정이었다. 김대중 정부가 경제 시스템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 대한 저항이 딱히 없었기 때문이었다. 국민 속에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이 개혁의 일환일 수 있다는 믿음이 폭넓게 존재했다. 국민은 외환위기가 부실한 한국 경제 시스템에서 비롯되었기에 어떤 식으로든지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국민은 화급한 외환 유치를 위해서라도 개혁 조치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했다. 여러모로 김대중 정부의 조치를 개혁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쉬웠다. 개혁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되어 있었다. 해답은 1990년대 접어들어 장기 호황을 이어감으로써 우월성을 입증하는 데 성공한 미국식 경제 시스템의 도입이었다. 신자유주의로 표현된 미국식 경제는 가장 혁신적이면서도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금융자본 이익 극대화를 뒷받침할 주주자본주의가 조기에 정착하면서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중심의 국제금융자본은 날개를 활짝 펼 수 있었다. 국제금융자본은 외환전쟁의 패전국 한국에 진출한 뒤 승자로서의 신분을 마음껏 과시했다. 국제금융자본은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나동그라진 금융기관과 기업들을 헐값에 인수한 뒤 막대한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 골드만삭스 등은 헐값에 인수한 진로그룹을 재매각하면서 1조 원 정도의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두었다. 칼라일 펀드는 한미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뒤 시티은행에 재매각하면서 3년 만에 수익률 145%에 이르는 7,017억 원을 챙겼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에게 재매각하면서 4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순이익을 남겼다. 2004년 40.5%까지 치솟았던 외국인 국내 주식시장 지분은 2020년대에 이르러서도 3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의 집중 공격 대상은 금융권이었다. 2021년에도 시중은행 지분의 60에서 70% 안팎을 소유하고 있는 건 외국인이다. 즉 대부분 은행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과거 은행은 공적 기능을 우선하면서 금융기관으로 불렸다. 외환위기를 거쳐 외국인이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은행들은 철저히 수익을 우선하는 금융회사로 변신했다. 은행들은 새로운 바젤 기준 도입과 함께 위험 자산이 되어버린 기업 대출을 줄였다. 대신 안전한 가계 대출을 크게 늘리고 예대마진과 수수료를 인상했다. 수익이 크게 늘면서 이자이익은 20조 원을 돌파했고 2021년 상반기 5대 금융그룹 순이익은 역대 최대인 9조 4천억 원에 이르렀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은 주식 배당, 자산 가격 상승,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이재민 교수에 따르면 1997년 4분기부터 2007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GDP의 3.6%에 해당하는 약 2,550억 달러의 국부 유출이 일어났다. 97체제의 명암 무엇이 진실인가?
미국은 국익에 철저한 나라다. 오직 국익 증대라는 기준에 맞추어 대외 정책을 펼친다. 1980년대 일본이 반도체 패권을 추구하자 두 번의 반도체 협정을 통해 사정없이 싹을 잘라버린 나라다. 미국이 한국을 외환위기로 몰아넣은 과정 역시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의 외환위기를 자국의 금융자본 이익 극대화의 기회로 삼았다. 덕분에 한국은 외환위기에 덫에 꼼짝없이 걸려들어야 했다. 그 대가는 혹독했다. 한국이 외환위기로 겪은 고통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이쯤 되면 미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강력해졌다. 2021년 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다투면 미국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가 10명 중 7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1차적으로 미국이 유일 정점인 환경에서 수출의 지속적인 확대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던 점이 크게 작용할 수 있었다. 외환위기에 대한 상반된 평가도 크게 작용했다. 기업들이 외환위기를 거치며 방만한 부실 경영을 털어버리고 견실한 구조를 갖추었다는 평가가 그중 하나다. 외환위기가 쓴 약으로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미국식 주주자본주의 이식을 계기로 금융 선진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주주자본주의가 작동하면서 국내 주식 투자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2022년 말 국내 주식 투자자는 1,500만 명을 넘어섰다. 그 수가 빠르게 느는 추세다.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가족 수까지 고려하면 주식 투자자가 인구의 다수를 점하기는 시간 문제인 듯이 보인다. 변화한 환경에서 토종 금융 역량이 빠르게 성장했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금융 투자가 크게 늘었다. 한국이 해외에 투자한 금융자산 중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 대외금융자산은 2022년 말 기준 7,713억 달러에 이르렀다. 막강한 오일머니의 사우디아라비아마저 제친 세계 9위 규모이다. 해외 금융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2022년 한 해 238억 달러였다. 과연 외환위기는 일시적 고통을 수반한 국난이었고 결과적으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었을까? 외환위기를 계기로 성립한 97체제는 우리에게 축복이자 선물이었던가? 외환위기의 파장 중에서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지점이 있다. 97체제의 성격을 규정함과 동시에 평가를 좌우할 핵심 지점인데도 공기처럼 익숙해져 무감각해 있을 수도 있다. 콜럼버스 이후 유럽인이 아메리카 대륙 침략을 본격화했을 때 소수 유럽인이 압도적 다수의 원주민을 제압할 수 있었던 무기는 총이었다. 그보다 더 치명적 타격을 안겨다 준 요소가 있었다. 유럽인들 몸에 묻어 들어온 전염병균이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면역성이 없었던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이 퍼트린 전염병에 걸려 인구의 80% 이상이 전멸했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신자유주의 파고가 일순간에 한국 사회를 집어삼켰다. 그 과정에서 전염병균과 같은 보이지 않지만 유독한 요소가 함께 들어왔다. 그 영향은 한국 사회 전체를 뒤틀리도록 만들 만큼 치명적이었다. 미국이라는 초강력 글로벌 파워가 어느 정도 파괴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이었다.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이상으로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3장 외환위기, 초강력 글로벌 파워의 작용감 2였습니다. 곧 이어서 사상 문제의 근원, 신자유주의 사상문화의 지배를 연재합니다.